지난 시간에 십자군 원정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진행된 이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 중세의 몰락, 르네상스의 도래를 이야기한 원인 중에 하나죠.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중세는 왕이 있고 각 제후들이 있죠. 봉토들의 제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사가 있고 농노가 있습니다. 이게 중세의 계급 제도죠. 이 중세를 몰락시키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영상을 봅시다. 11세기 후반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한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교를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성지 순례를 방해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해오자 비잔티움의 황제는 로마 교황청에 구원 요청을 하는데 이로써 200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다. (1095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 성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구하라. 신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자는 그 죄가 사할 것이다. 교황의 호소로 유럽 각지에서 전쟁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1차 십자군 전쟁의 대성공. 성지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나 200년간 7차례나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중 종교적 열정으로 충만했던 적은 이때뿐이었다. 성지 예루살렘은 곧 이슬람 교도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전쟁은 점차 제후, 기사,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목적이 변질된다. 4차 전쟁에서는 베네치아 상인들의 조정으로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결국 십자군은 세력이 약해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데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동서로 갈라진 그리스도교 세계를 다시 통합하면 내 힘이 더 커질 것 아니오. 우리들은 정복 전쟁으로 전리품과 새로운 영지를 얻고 싶소. 동방무역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한몫 챙겨야지요. 십자군에 참가하면 부채를 탕감해 준다면서요? 설사 죽어도 면죄부를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듯 다양한 동기에서 십자군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전쟁을 주도했던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또 이 전쟁에 참여했던 봉건제와 기사도 몰락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 봉건제가 정착됐던 11세기 시장이 생겨났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들어 도시도 형성된다. 특히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무역이 활발해지자 12세기에는 상공업 도시가 번창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치권을 획득하여 봉건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자치권을 얻은 도시에서는 주로 상인들이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도시의 행정을 장악했다. 곧 수공업자들도 업종별 길드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를 엄격히 통제했다. 또한 도시들도 안전을 위해 동맹을 맺는다. 북부 독일의 여러 도시들이 맺은 한자 동맹이 대표적이다. 부르주아지라는 말은 11세기경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성벽 안에서는 도시민을 뜻합니다. 자, 이제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중세 장원제는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상공업의 발달, 도시의 성립. 이제 농민들은 작업자족을 위한 생산 대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또 화폐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부역 대신 현물이나 화폐를 요구했고 일부는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키기도 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사회를 해체시킵니다. 도시가 발달되고 중세 장원제가 해체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 의의보다 인간이 종교를 이용하는 순간
종교는 폭력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근대는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을까? 예, 이렇게 십자군 전쟁 1차부터 7차까지 약 200년간에 걸쳐서 중세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전체가 200년 동안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200년 동안 그 전쟁에 휩싸이면서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의 힘이 커지면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백년 전쟁이에요. 봉건 제후드 사이 세력 다툼, 영국과 프랑스 사이 왕위 계승 문제가 원인이 돼서 잔다르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여기 테리토아 스공토 앙글허 부기뇽, 영국과 부르고뉴 지방의 그 공작이 같이 지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영국령이에요. 모르도 지방 여기 영국이 있고 1435년에 그렇죠. 그러다 잔다르크가 나타나면서 종결하면서 이제 대부분 프랑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이제 르네상스예요. 백년전쟁 후 프랑스는 왕권의 강화와 안정을 찾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탈리아니즘 또 중세 천년이 신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신이 무너졌어.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중심을 두려니까 옛날에 인간의 중심을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 그걸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교리, 천년 동안 지배했던 이 교리가 엉터리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어온 구교 세력과 이 신교 세력이 구교 세력은 너는 말도 안 돼. 신교 세력은 너네가 뭐 했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 종교전쟁이 30년 이상 지속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르네상스의 기본 성격입니다. 루아르 강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그 르네상스 양식의 프랑스 성들이 지어집니다. 그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1664년에 주기를 하죠. 그래서 1712년인가 한 50여 년 왕위에 있어요. 이 태양왕 루이 14세가 나타나서 프랑스 절대왕정의 절정기를 맞이하죠. 예술은 바로크 미술, 그리고 프랑스 고전주의. 그렇습니다. 거울의 방 지난번에 봤죠. 여기 시커매서 안 보일 텐데 여기 이제 왕이 쓰던 변기예요. 무절제한 낭비를 하고 만성적 재정 적자를 겪으니까 또 전쟁도 실패하고, 그리고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루이 16세가 나타나는데 손자 왕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손자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재정 계획을 실패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종교동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낭떠식령으로 겨우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1789년에. 그런데 이 수구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단을 하고 그렇지만 그 세력들이 막 반기를 들고 하는 거를 나폴레옹이 다 진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나 몰라도 구체제라는 말이 ancien régime이에요. 레짐이 체제인데 프랑스에서는 다이어트를 레짐이라고 그래요. 이 체제처럼 아주 그 견고하고 집요하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인권선언, 바스티유 함락하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원정을 하고 1804년 황제로 해서 딱 10년.
14년에 러시아 원정 실패로 하고 오토르전투에서 깨지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100일 천하 100일 동안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완전히 끝나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몰락후 복고왕정. 그냥 이렇게 급진적이 됐다가 보수적이 됐다가 급진적이 됐다가 보수적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의 18세기부터 19세기 1800년대는 정말 혁명의 세기예요. 그래서 왕정 복고가 됐다가 7월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이 7월 혁명을 배경을 한 거예요. 1830년 혁명, 이게 7월 혁명인데, 그래서 7월 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48년 혁명 2월 혁명이에요. 제2공화정이 됩니다. 왕정 복고, 7월 왕정, 제2공화정. 그랬다가 대통령 선출을 나폴레옹 조카로 했는데 얘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2제정, 지가 또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보불전쟁에서 깨지고 제3공화국이 선포되면서 파리 시민들은 보불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패배에 대한 항거의 의미에서 해방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파리 꼬민 결사항전을 하다가 많이 죽죠. 그러고 나서 이 1870년 때부터 이 보불전쟁에서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시기까지 제3공화정이죠. 이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어요. 산업 발전하고 인상파 화가가 나오고 자동차, 지하철, 에펠탑, 식민지 개척, 이 인류의 끝없는 진보를, 무지갯빛 미래를 꿈꾸던 시기인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술과 과학과 문명이 인류의 진보에 꼭 기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류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 대표, 우리 김구 같은 사람이에요. 정물랭.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하는데, 프랑스는 대개 이렇게 옆으로, 영국은 세로로 이렇게 지배를 해요. 마다가스카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말리아도 절반은 이탈리아하고 절반은 프랑스가 지배를 했었죠. 가봉, 콩고, 또 이 사하라 사막 대부분, 그리고 알제리, 모나코, 그렇잖아요. 또 여기 여러 나라들 있어요. 기니아, 리베리아 등등. 이 나치 지배하에 역시 레지스탕스 운동을 같이 한 드골 장군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사공화국 대통령이 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희생자 묘지가 그 모네가 살던 지베르니 근처 묘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성당마다 들어가면 그 희생자 명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잊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대전 후에 68혁명까지 사공화정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공화정, 드골이 나타나면서 오공화정을 하고 68혁명이 일어나서 변화의 물결, 드골을 사임하게 되고, 그러나 오공화정은 계속돼서 이제 미테랑, 시라크, 사르코지 이런 대통령이 나타난 다음에 또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 26살 연상의 옛날 선생님하고 같이 살죠.
프랑스 사람들은 남녀 사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총리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프랑스 역사를 훑어봤는데, 계몽주의가 뭔가, 프랑스 혁명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 나폴레옹은 어떤 일을 했는가, 또 보불전쟁에 졌을 때 파리 꼬민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 68혁명,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 이렇게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피스 사건이 어떤 건가 요거 하나 볼까요? 재밌습니다. Every day we face challenges. 간첩 조작 사건.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주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이나 독재국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19세기권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명 국가임을 자부하던 프랑스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프랑스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9월 25일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프랑스 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던 청소부는 한 독일군 장교의 휴지통에서 수상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해당 편지에는 프랑스 포병의 작전 계획을 비롯한 각종 기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첩보원으로 일하던 청소부는 즉시 편지를 프랑스 정보국에 넘겼습니다. 프랑스 정보국의 분석 결과 해당 편지는 프랑스 참모본부 내의 장교가 작성한 것이었고, 이는 프랑스 참모본부 내에 독일군의 첩보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참모본부에서는 조사 결과 편지의 서체가 당시 포병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유사하다는 근거로 그를 독일군의 스파이로 지목합니다. 사실 문제가 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성자는 자신이 곧 대규모 기동작전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드레피스는 당시까지 이런 작전에 참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드레피스는 범인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프랑스 참모본부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드레피스를 범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드레피스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로 의심받게 되었을까요? 드레피스는 1859년 알자스 로렌 지역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에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1871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이 지역은 독일의 영토가 되었고, 드레피스의 가족도 이 무렵 알제스 로렌에서 파리로 이주합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을 독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민족주의 정서가 매우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게다가 유대인 출신인 드레피스는 프랑스 군부 엘리트 사이에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게다가 드레피스는 이미 육사 졸업 당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점을 당한 후 이에 항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편지가 발견되고 3주 정도 지난 10월 15일 서체가 유사하다는 참모본부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는 국가반역죄의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드레피스는 독일의 스파이로 간주되어 원색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인 12월 19일 드레피스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군부가 드레피스를 간첩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처음에 발견되었던 편지의 서체가 드레피스의 서체와 유사하다는 것, 드레피스가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드레피스가 동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 등으로 드레피스를 사건의 진범으로 확정하기에는 매우 부실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편지를 들여다봤던 필체 전문가들은 편지의 서체가 드레피스의 서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러한 견해는 군부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레피스 본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무죄 판결을 확신했는데요.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프랑스 군의 위베르 앙리 소령이 진행 절차를 어기고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신에게 드레피스를 간첩이라고 이미 제보했었다고 주장합니다.
드레피스 측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자 앙리는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하죠. 이에 재판부는 앙리에게 장교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겠냐고 묻고 앙리가 그렇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군부는 휴정 시간에 재판부에 드레피스가 간첩임을 밝히는 증거를 비밀리에 제출하는데 이는 물론 조작된 것이었죠.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12월 22일 드레피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프랑스에서 1848년 사형제가 폐지되었기에 최고형에 해당됐습니다. 드레피스는 일명 악마섬에 수감되는데 이곳은 주위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가혹해 1870년부터는 죄수를 더 이상 보내지 않던 곳이었죠.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던 사건은 프랑스 정보국의 피카르 중령에 의해서 재조명됩니다. 드레피스에 대한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군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피카르 중령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평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에스테르하지 소령이 돈을 받고 독일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1896년 이를 상부에 보고하나 오히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튀니지로 발령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카르는 자신의 친구이자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이 르블루아에게 자신이 그때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었고 르블루아는 이를 드레피스의 우호적이었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다시 알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드레피스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주로 소수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은 재심 요구가 프랑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일명 드레피스파와 유대인 집단을 맹목적으로 비난하죠. 결국 재판에서 에스테르하지는 무죄를 판결받게 되고 피카르 중령만 직무 위반으로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대인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폭력이 점점 심해지자 그동안 정치적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왔던 프랑스의 문학가 에밀 졸라가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1898년 1월 13일 훗날 프랑스의 총리가 되는 조르주 클레망소가 편집장으로 일하던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작은 규모의 신문인 로르르지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싣게 됩니다. 이는 반유대주의와 드레피스에 대한 반감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그의 글을 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졸라가 쓴 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샤큐스, 즉 나는 고발한다 입니다. 졸라는 이 글에서 무고한 드레피스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운 군부를 비판하고 반유대주의를 선전하는 기존 언론을 비판했으며 에스테르하지를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합니다. 나는 고발한다는 게재 몇 시간 만에 20만 부 넘게 팔렸지만 반드레피스 세력은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졸라를 위협하는 등 사태는 가라앉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졸라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약 1년 후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지만 1902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반드레피스파의 각종 시위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드레피스가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를 조작했었던 위베르 앙리 소령은 자신의 조작 행위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를 계기로 1899년 8월 프랑스 렌의 분법원에서 드디어 사건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드레피스 본인은 1898년 말까지 섬에 투옥되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본국에서 자신의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간수와의 일체의 대화도 금지되었기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건강도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재판 진행 도중 드레피스의 변호인에 대한 암살